안녕하세요. 전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남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는 것도 많이 고민하다 어렵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키가 크고 마른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커서 모델하면 되겠다, 키가 크고 말라서 좋겠다며 칭찬과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19살부터는 쇼핑몰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고, 프리랜서 모델이 되어 잡지 화보도 찍으며 업계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니 확실히 예전의 몸과는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다시 모델 활동을 하려고 하니 살이 더 찔까봐 무서워 먹는 걸 자꾸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매는 다시 돌아왔지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까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왔음에도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급하게 먹고 토하다 기절해버려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식증이라며 반드시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하며 안 그러면 섭식장애가 와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에 이렇게라도 심정을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홍성입니다. 청취자분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누구나 건강한 몸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조금은 그릇된 생각과 접근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다이어트, 체중 관리로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정 씨도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전 매번 시도는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요. 네. 제 와이프도 자주자주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올바른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근본적 원인과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힘, 바로 자제하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은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신림동, 서현역 등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었죠. 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 소식이었죠. 한낮에 갑작스러운 무자비한 공격으로 일면식도 없는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범인들 중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과자 4명 중 1명은 우발적인 원인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해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 중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던 경우는 28.1%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발적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네요. 네, 이런 범죄들의 공통점이 바로 우발적 사고,
즉 우연히 갑자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욕구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욕구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살을 빼고 싶다, 이렇게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욕구는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욕구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욕구가 없다면 무기력하고 목표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앞선 사건들처럼 잘못된 욕구를 쫓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자제력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요. 면역 체계는 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이미 들어온 병원균과 싸우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면역 체계가 무너져 병원균을 이기지 못할 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말라리아와 같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도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게임을 계속하고 싶거나 범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싸워 이겨줄 힘이 바로 자제력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핵가족화가 되면서부터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접하면서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게임에 몰입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밤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은 부모들은 방에서 자겠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아예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 방망이를 휘둘러서 엄마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제력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아무리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처럼 자제력이 없거나 욕구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위험하고 또 불안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 불행하고 파멸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 얼마 전에도 한 프로그램에서 핸드폰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매우 공격적이고 예민한 성향을 보이며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릴 적부터 자제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뿐 아니라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은 대개 아이는 앙팡 루아로군요 라는 말을 가장 모욕적인 말로 여긴다고 합니다. 앙팡 루아는 왕과 같은 아이란 뜻으로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를 말하는데요. 프랑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때만 쓰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온 가족이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혼돈과 자제력 부족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최악의 교육 방식이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의 무엇보다 좌절과 인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고 또 사주고 싶어 하는데 그 방식은 아이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삶 속에서 자제력을 잘 실천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18세기 말 영국의 청교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욕구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기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자녀 양육도 엄격해서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만 젖을 먹였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 육아법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1946년 벤자민 스파크 박사는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가 울면 젖을 물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욕구를 제어하면 아이들이 더 거칠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잘 살펴서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동의 내면에 있는 흥미와 욕구를 억제하지 말고 개발하고 존중해서 밖으로 실현되도록 이끌어주라. 야단치거나 윽박 지르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라. 아동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급한 일이 아니면 지시나 통제는 최대한 지양하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수많은 부모들이 그의 새로운 육아법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육아에서 자제력은 퇴색되었고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 사회는 마약 중독, 범죄, 또 병역 기피 등 각종 청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스파크 박사의 육아법 때문이라 생각해 그를 방종의 아버지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과격한 표현 같지만 자제력을 잘 배우지 못하면 소통과 교류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해 갈등과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옛 속담이 썩 좋은 의미가 아니게 되었네요. 네. 프랑스 부모들은 어떤 빈도로 아기에게 수혈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략 4개월부터 대다수 프랑스 아기들은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에만 먹게 되는데요. 프랑스 아이들은 생후 4개월 무렵부터 평생 맞춰 살아갈 식사 일정을 따르는 셈인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기다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깨어나 울면 부모는 잠시 기다립니다. 한 번 젖을 먹고 다음번까지 아기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어린이들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보채거나 칭얼대지 않고 기다리며 혹시라도 소란을 피우는 아이가 있을 때 프랑스 부모들은 조용히 해, 나 그만해가 아닌 기다려라고 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많은 공감이 되는 육아법이네요. 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스털린 대학교 연구진은 어렸을 때 자제력이 강한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자제력이 강한 어린이들이 자제력이 결핍된 어린애들에 비해 실업자로 지내는 기간이 40%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1980년대 영국의 경기 침체기에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실직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능, 사회계층,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다양한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자제력은 고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였음을 밝혀낸 것이죠. 스털린 대학교 행동과학센터의 마이클 달리 박사는 어린 시절에 자제력을 길렀는지 여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제력이란 어린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과제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제력을 기른 것 혹은 기르지 못한 것이 성인이 돼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교육을 받아서 우수한 재능을 갖췄다고 해도 사춘기를 지나며 수많은 마음의 욕구와 유혹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결국 문제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고 부모들도 아이의 그런 소소한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기뻐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가 성장하면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수위도 높아져서 언젠가는 부모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처음엔 완강한 자세를 취하지만 감당하기 이제 어려워질 때가 되면 아직 어려서 그래. 아이가 크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자제력을 훈련한 시기를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제력을 제때 배우지 못하고 사춘기를 맞은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밀려오는 주변의 유혹과 내면의 욕구들을 처리할 길이 없어 결국 원치 않는 즉흥적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자제력이 모자라서 순식간에 파경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자제력이 부족하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무리를 일으키고 이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자제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죠. 자제력을 갖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입을 옷을 사거나 고르는데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된 만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찾은 방법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더 큰 자유를 위해 아끼고 절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아시아인 최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하게 된 손흥민 선수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뭔가를 이뤄야 한다면 운동장에서 6시간이고 7시간이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라 하고 근성을 강조하는 한편 비디오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놀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면 그런 상황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축구가 돼야 된다라고 자제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의 근성과 또 자제력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월드스타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굉장히 절제와 자제력을 엿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다면 자제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조절하는 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은 뇌 전전두엽 중 아나전두 피질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나전두 피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것을 알고 포기도 해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때 자제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깊은 사고를 통해 자제하지 않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마음을 제어받을 수 있다면 자제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제력으로 욕구를 이겨줄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진정한 행복은 자제력을 갖고 욕구를 조절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참을 줄 아는 자제력이 단단해지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역시 이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시다면 먼저 가족들과 전문가분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시고 또 조언을 통해서 자제력을 키워나가시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